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수천 명의 굶주린 고아들을 정말 성공적으로 거두어서 먹여 살리고 또 안전한 잠자리의 기초적인 교육까지 완벽하게 제공한 거대한 구호단체가 있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단체네요. 그렇죠.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자신들의 이 거룩한 선의가 오히려 아이들이 평범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걸 가로막는 어떤 치명적인 심리적 결함을 만들어냈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어떨까요? 와, 그거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을 거리의 죽음으로부터 구출해냈다고 굳게 믿었는데 막상 그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시설 밖을 나갔을 때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내린다면 말이죠. 이게 참 뼈아픈 성찰을 요구하는 시나리오네요. 단순히 누군가를 살려두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심층 분석에서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거든요.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볼까요? 오늘 연세대학교에서 발표된 아주 흥미로운 심층 연구 보고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NGO 중 하나죠. 월드비전의 70년 진화 과정을 분석한 자료더라고요. 맞아요. 데이빗 코튼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NGO 4세대 발전 이론을 바탕으로 쓰인 건데요. 저희가 오늘 이 역사책을 들춰보려는 게 단순히 특정 단체를 칭송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 아니죠. 네, 인간이 빈곤이나 전쟁이라는 이 끔찍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70년간 얼마나 많은 뼈아픈 실패를 겪었는지, 그리고 그걸 딛고 어떻게 사고방식을 완전히 뜯어 고쳐왔는지 그 진짜 메커니즘을 여러분과 함께 추적해보려는 겁니다. 이 접근이 정확합니다. 과거에는 그저 동정심 하나로 시작했던 단순한 자선 활동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날에는 왜 인공지능을 분석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동원하고 심지어 국가의 법 제도를 바꾸려 드는 거대한 시스템으로 진화했는지 그 이유와 원리를 알아가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인 195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전쟁 직후의 참상 속에서 밥 피어스라는 목사가 길거리에 버려진 고아들을 돕기 위해 월드비전을 설립하잖아요. 네네, 당시에는 국가주도의 사회안전망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성립하지 않던 완전한 폐허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아이들이 얼어 죽거나 굶어 죽지 않게 만드는 즉각적인 긴급 구호, 이게 모든 것의 1순위였던 거죠. 보고서 보니까 코튼의 이론에서는 이걸 1세대 NGO 모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구호와 복지 중심이요. 맞습니다. 딱 생존에 초점을 맞춘 시기죠. 근데 제가 이 보고서 보면서 진짜 놀란 부분이 있어요. 이때 도입된 방식 중에 하나가 1대1 아동 결혼 프로그램이거든요. 아, 네, 지구 반대편의 후원자가 특정 아동의 사진이랑 사연을 보고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보내는 바로 그 방식이죠. 맞아요. 여러분도 TV 광고나 우편물로 한 번쯤은 다 보셨을 텐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약간 현대판 크라우드 펀딩? 아니면 구독경제 시초 아닙니까? 아, 아주 예리한 비유입니다. 진짜 그래요.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혁신적인 자원동원 메커니즘이었거든요. 그 이전의 자선이라는 게 그냥 교회나 부자들이 불특정 다수한테 뭉칫돈을 확 기부하는 방식이었다면? 약간 얼굴 없는 기부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1대1 결연은 평범한 개인 후원자랑 수혜자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이라는 아주 끈끈한 선을 딱 연결해버린 겁니다. 내가 보낸 돈으로 특정 아이가 밥 먹고 자라나는 걸 편지나 사진으로 직접 확인하게 하니까요. 와, 진짜 똑똑한데요? 네, 그래서 이 성공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1960년대가 되면 이 구호 활동이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아시아 전역으로 폭발적으로 확장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대규모 시설 시용 모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거대한 고아원이나 보육원 같은 시설들을 막 짓고 아이들을 모아 돌보기 시작한 거죠. 잠깐만요. 저는 이 부분이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이 시설 수용 모델이 결국 실패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랬죠. 근데 당시 길거리에는 전쟁이랑 가난 때문에 버려진 아이들이 진짜 넘쳐났단 말이죠. 그 수많은 아이들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먹이고 재우고 또 예방접종도 마치려면 솔직히 거대한 물리적 인프라인 수용시설을 짓는 게 너무 당연하고 합리적인 선택 아닌가요? 합리적으로 보이죠. 표면적으로는 정말 완벽해 보였어요. 아이들은 당장 안전했고 배를 불렸으니까요. 도대체 왜 이 거대한 성과가 학술적인 비판을 받게 된 거죠? 그게 구호단체들이 곧 아주 무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학계에서는 이걸 호스피탈리즘, 즉 시설병이라고 부릅니다. 시설병이요? 네, 쉽게 말해서 아이들이 수백 명씩 모여서 약간 군대처럼 철저히 통제된 집단 생활만 하다 보니까 정작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나 양육자와 맺어야 할 필수적인 1대1 정서적 애착 형성, 여기에 완전히 실패해버린 겁니다. 아, 밥은 시스템이 먹여줄 수 있어도 부모의 그 내밀한 사랑이나 관심까지 시스템이 대체할 수는 없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시설 밖으로 나간 이후에 터집니다. 정해진 시간에 밥이 나오고 불이 꺼지는 통제된 시설 안에서만 자랐잖아요. 네네, 온실처럼요. 그러다 보니 만 18세가 돼서 사회로 방출됐을 때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거나 대인관계를 맺는데 심각한 부적응을 겪는 아이들이 막 속출한 겁니다. NGO들 입장에서는 진짜 엄청난 딜레마에 빠진 거죠. 아, 후원금은 계속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아이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립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지는 못하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결국 생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듣고 보니 알겠네요. 완전히 고립된 온실 안에서 화초에 물을 아무리 듬뿍 주어도 결국 온실 밖에 진짜 비바람 부는 세잔에 내놓으면 그냥 곧바로 꺾여버린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가 되면서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아이들을 그 고립된 시설에서 끌어내서 원래 그들이 있어야 할 가정으로 돌려보내자. 방향을 바꿨네요. 근데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으면요. 그게 핵심이죠. 가정이 가난하면 그 가정에 속한 마을, 즉 지역사회 전체를 변화시키자, 이렇게 시야가 넓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코톤이 말한 제2세대 NGO 모델, 이른바 지역사회 개발 CDP의 시작입니다. 아, 그러니까 시든 잎사귀에 링거를 꽂는 걸 포기하고 아예 그 식물이 뿌리내린 토양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는 생태계적 접근이군요. 네, 비유가 찰떡이네요. 여러분, 최근 구호단체 광고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예전처럼 고아원을 지어달라는 말 대신에 마을에 우물을 파거나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이 훨씬 많잖아요. 그게 바로 이 70년대의 깨달음에서 비롯된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요, 사실 배고픈 사람한테 당장 빵 하나 쥐어주는 건 쉽고 결과도 바로 눈에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우물 파는 법을 가르치고 농업 기술을 전수하는 건 훨씬 오래 걸리고 실패할 확률도 높지 않나요?
어떻게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을까요? 그 질문이 바로 1990년대에 정립된 변혁적 개발, 이 패러다임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사실 1980년대까지는 주로 우물을 파고 학교 건물을 짓는 하드웨어 중심이었어요. 네, 건물 지어주는 거요. 근데 건물을 다 번듯하게 지어주고 NGO가 떠나고 나면 진짜 몇 년 안 가서 우물은 고장나서 방치되고 학교는 텅 비어버리는 일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시설을 스스로 유지하고 보수할 능력이 없었거나 아니면 애초에 이건 우리 거다 하는 애착이 없어서였을 것 같아요. 어차피 서양에서 온 구호단체가 알아서 다 고쳐주겠지 하는 약간의 의존성 같은 거 아닐까요? 바로 그겁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1990년대부터 NGO들은 스스로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어떻게 바꿨나요? 모든 문제를 알아서 척척 다 해결해주는 전능한 해결사에서 내려옵니다. 대신에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도록 옆에서 거드는 그 촉진자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선 겁니다. 아, 직접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게 만드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시기 구호단체들의 가장 큰 성과는 학교 건물을 몇 개 지었느냐 이게 아닙니다. 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하는 식수관리위원회나 여성 소액대출 모임 같은 이런 풀뿌리 조직을 얼마나 촘촘하게 만들어냈느냐 이게 핵심 성과 지표가 됩니다. 드디어 코튼의 3세대 모델로 진입한 거네요. 맞습니다. 구조물이라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관계라는 소프트웨어, 즉 사회적 자본이야말로 빈곤을 끊어내는 유일한 열쇠라는 걸 깨달은 거죠. 와, 마을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자립심을 심어주는 단계까지 왔다니 정말 이상적이네요. 하지만 전 여기서 머리가 좀 복잡해집니다. 어떤 부분이죠? 만약 어떤 마을이 NGO의 도움으로 정말 훌륭한 식수위원회도 만들고 농사도 잘 짓게 됐다고 쳐보죠. 그런데 그 마을이 속한 국가의 정부가 지독하게 부패해서 군대가 농작물을 다 빼앗아가 버린다면요. 아, 네네. 아니면 국가의 법 자체가 뭐 여자아이는 학교에 못 가고 무조건 조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요. 이건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똘똘 뭉쳐서 우물에 백날 잘 파봤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장벽 아닌가요? 와, 오늘 던지시는 질문들이 정말 이 연구 보고서의 핵심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아주 정확히 찌르고 계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좌절감, 그러니까 마을 안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국가 시스템이 썩어 있으면 소용이 없구나 라는 그 뼈아픈 자각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드디어 4세대로 넘어가나요? 네, 여기서 권리기반 접근법, 줄여서 RBA라는 새로운 철학이 등장합니다. 권리기반 접근법이요? 그러니까 빈곤을 대하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이전까지는 가난을 그저 먹을 것이나 자원이 부족해서 발생한 안타깝고 불쌍한 상태 이렇게 봤거든요. 약간 시혜적인 관점이죠? 네, 근데 RBA는 빈곤을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침해당한 부당하고 불이한 상태로 재정의합니다. 아동노동이나 조혼, 소년병 징집 같은 문제들은 빵을 주거나 우물을 판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쳐야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그래서 자선단체들이 어느 순간부터 국회 앞이나 유엔 같은 곳에서 아동인권법 제정을 하고 시위도 하고 정부를 압박하는 로비 활동, 이런 구조적 옹호 활동을 시작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청취자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 불쌍한 아이들 밥 먹이고 약 사주라고 후원금 냈더니 왜 엉뚱하게 정치인들 쫓아다니면서 법률 개정 운동 같은 복잡한 정치판에 뛰어드는 거야? 이거 단체 본연의 순수한 목적에서 너무 멀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요? 그런 비판이 실제로 학계나 대중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구호단체 입장에서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죠? 아이들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할 최종적인 의무 이행자는 결국 그 나라의 정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NGO가 영원히 국가의 역할을 대신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언젠간 떠나야 하니까. 네, 주민들이 그저 수동적으로 구호물자를 받아먹는 동정의 대상에 머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빼앗긴 권리를 딱 자각하고 당당하게 국가를 향해 권리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주체로 깨어나게 하는 것. 이 판 자체를 구조적으로 뒤집는 것만이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본 겁니다. 와, 1950년대에는 아이를 살리려고 시설을 지었는데 2000년대에는 그 아이의 인권을 살리려고 법제도를 뜯어고치고 있네요. 진짜 거대한 진화입니다. 이 흐름은 2010년대로 넘어가면서 더 극단적인 현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리아 분쟁이나 남수단 내전 같은 정부의 기능 자체가 아예 완전히 붕괴해버린 취약 국가가 구호 현장의 중심이 된 겁니다. 이런 곳은 말 그대로 무정부 상태, 아비규환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무슨 마을위원회 같은 파트너 조직도 없고 권리를 보장하라고 따져 물을 정부조차 없는 곳인데 기존 방식에 통할 리가 없겠는데요? 네, 게다가 이 시기가 되면 글로벌 NGO들의 덩치가 1년 예산이 수조 원에 달할 정도로 엄청 거대해집니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이들의 선의만을 믿고 맹목적으로 박수를 쳐주지 않게 됐어요. 아, 깐깐해진 거군요. 네, 아주 엄격한 투명성과 과학적인 성과 증명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도입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상향적 책무성입니다. 잠깐, 상향적 책무성이요? 보통 책무성이라고 하면 후원금을 낸 기업이나 기부자들에게 우리 돈 허투루 안 썼습니다 하고 영수증이나 회계장부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건 하향적인 건가요? 네, 맞아요. 그게 기존의 하향적 책무성이었다면 상향적 책무성은 시선이 완전히 반대를 향합니다. 돈을 낸 사람이 아니라 이 서비스를 직접 받는 수혜자에게 우리가 책임을 다했는가를 따지는 겁니다. 수혜자에게요? 예를 들어 난민들에게 식량을 나눠줄 때 그들이 모욕감을 느끼지는 않았는지, 제공된 물건이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수혜자가 직접 평가하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의무화한 겁니다. 야, 완전히 관점이 바뀌었네요. 네, 단순히 우리가 우물을 100개 팠다 이런 보여주기식 실적이 아니에요. 그 우물을 통해 실제로 마을 아동의 수인성 질병 발생률이 몇 프로나 감소했는가, 이걸 과학적인 데이터로 증명해야 하는 성과 중심 관리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도입된 시기죠. 선의의 시대는 완전히 가고 철저한 데이터와 시스템의 시대가 온 거군요. 자, 이렇게 제도를 바꾸고 책무성을 증명하며 쉼없이 달려왔는데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의 사태를 맞이합니다. 바로 기후위기,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우크라이나나 중동 등지에서 터지는 끝없는 만성 분쟁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거죠. 네, 학자들은 이걸 복합위기, 폴리크라이시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러 개의 태풍이 동시에 만나서 거대한 허리케인이 되어버린 상황이죠. 이제는 인간의 선이나 기존의 구호 시스템만으로는 이 거대한 위기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맞아요. 한계를 만난 거죠. 그래서 결국 완전히 차원이 다른 도구, 즉 첨단 기술이 구호 현장 전면에 등판해야만 했던 겁니다. 첨단 기술이요? 저는 이 부분이 보고서에서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사실 머릿속에 바로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구호 현장에 무슨 첨단 기술이 쓰이나요?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과거에는 아프리카나 중동의 대규모 기근이나 재난이 딱 터지면 선진국에서 밀가루, 담요, 텐트 같은 현물을 거대한 화물선이나 트럭에 싣고 몇 달을 달려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네네, 뉴스에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하지만 이건 물류비도 너무 많이 들고 막상 도착해서 딱 열어보면 지금 이 수혜자들에게 당장 필요한 물건이 아닐 때도 되게 많았죠. 그래서 2020년대 구호 현장에서는 현금 지원, CBI 방식이 주류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금이요? 잠깐, 현금을 직접 준다고요? 아니, 난민 캠프에 수백만 명이 몰려있는데 그 먼지 날리는 아수라장 속에서 지폐다발을 들고 다니면서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게다가 피난 오느라 신분증이나 지갑 같은 걸 다 잃어버린 사람도 태반일 텐데 스마트폰 뱅킹 앱으로 돈을 쏴줄 수도 없고요.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한 거죠? 신분증도 없고 폰도 없는데 어떻게 신원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고 위조도 불가능한 나만의 신분증. 바로 인체입니다. 인체요? 생체 인식이요? 네, 구호단체들은 현장에 도착한 난민들의 홍채나 지문 같은 생체 정보를 싹 스캔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보안이 아주 철저한 블록체인 장부에 등록해서 개인별 디지털 지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와, 디지털 지갑을요? 네, 난민이 현지 시장의 식료품 가게에 가서 그냥 기계에 눈을 스캔하기만 하면 블록체인을 통해 NGO의 시스템에서 상인에게 결제 대금이 쫙 송금되는 구조죠. 와, 이거 상상해보니까 진짜 영화 속 한 장면 같네요. 과거에는 막 뜨거운 태양 아래서 구운 물자 트럭이 올 때까지 하염없이 줄 서서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 했다면 이제는 내 눈동자 하나로 신원을 증명하고 현지 시장에서 내가 오늘 당장 필요한 쌀이나 채소를 직접 골라서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수혜자의 존엄성도 지켜주면서 동시에 붕괴된 현지 시장 경제까지 되살리는 완벽한 일석이조의 기술이네요. 정말 정확히 보셨습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쓰이고 있어요. 이 제한된 자원을 도대체 누구에게 먼저 줄 것인가? AI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장 시급한 영양실조 아동이나 임산부를 아주 정밀하게 타겟팅해서 지원금을 분배하는 거죠. AI까지 동원되다니 진짜 대단하네요. 네, 만약 우리가 이런 기술적 진보를 더 큰 그림에서 연결해 바라보면 아까 말씀드린 코튼의 4세대 NGO 전략, 그 핵심 키워드인 회복 탄력성과 만나게 됩니다. 회복 탄력성이요? 외부의 충격을 견뎌내고 다시 일어서는 힘, 그걸 말하는 건가요? 네, 여기서 2020년대 이후에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인 HDP 넥서스, 그러니까 인도주의, 개발, 평화연계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용어가 좀 어렵네요. HDP 넥서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보세요. 동네에 불이 크게 났습니다. 예전의 NGO 방식은 이랬어요. 일단 불부터 끈다. 이게 긴급 구호 H죠. 그리고 불 다 꺼지고 안정이 되면 무너진 집에 털을 닦고 씨앗을 뿌려 정원을 가꾼다. 이게 개발 D입니다. 네네, 논리적이네요. 정원이 다 자라면 이웃 동네 폭력배들이 쳐들어오지 않게 평화협정을 맺는다. 이게 평화, P죠.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아주 순차적으로 진행했던 겁니다. 아주 합리적인 순서처럼 들리는데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복합위기는 이 순서를 느긋하게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을 막 끄고 있는데 옆에서 또 폭탄이 터지고 씨앗을 뿌리는데 홍수가 나서 다 쓸려가 버리는 시기죠.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똑같은 현장 안에서 불을 끄면서 식량을 배급하고 동시에 씨앗을 뿌리며 태양광 우물을 설치하고 동시에 난민 간의 갈등을 중재해야 하는 평화협정을 맺는 이 세 가지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통합해서 실행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어떤 재난이 또 닥쳐도 스스로 버틸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마을에 생기니까요. 와, 1950년대 한국의 작은 고아원에서 출발한 이야기가 어느새 홍채인식, 블록체인, 그리고 기후위기에 맞서는 거대한 HDP 넥서스 생태계로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네, 엄청난 진화죠. 자, 그럼 여기까지 글로벌 차원의 시스템 진화를 쫙 살펴봤으니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피부에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을 구체적이고 극적인 이야기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바로 이 모든 원조의 역사에서 가장 기적을 만들어낸 국가, 한국의 이야기와 동시에 그 이면에 숨겨진 NGO들의 뼈아픈 윤리적 딜레마들입니다. 한국 월드비전의 역사는 사실 전 세계 국제개발협력학계가 정말 경이롭게 쳐다보는 실증적 사례거든요. 1950년 당시 전 세계에서 구호물자를 가장 많이 받아먹던 최빈국이 불과 40년 만인 1991년에 외부의 지원을 공식적으로 딱 종료하고 오히려 다른 나라를 돕는 공여국으로 지위를 완전히 뒤바꿨으니까요. 도움을 받다가 주는 나라로 바뀐 거군요. 네, NGO들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완전한 자립을 역사에서 현실로 증명해낸 유일무이한 성과입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1991년 이후에 한국에서 그 사랑의 빵 저금통이나 기아체험 24시간 같은 캠페인이 엄청나게 유행했었잖아요. 학교나 집집마다 그 빵 모양 플라스틱 동전 저금통 하나씩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캠페인들이 대단했던 건 뭐 단순히 후원금을 많이 모아서가 아닙니다. 십시일반으로 동전을 모으는 한국 특유의 기부 문화를 토착화시키면서 동시에 수백만 명의 평범한 시민들에게 지구 반대편의 아픔도 우리의 문제다라는 이 세계 시민의식을 아주 자연스럽게 교육하는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죠. 정말 자랑스러운 40년 만의 기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죠. 지금부터 이 찬란한 성과 이면에 존재하는 묵직한 돌직구를 하나 날려보겠습니다. 네, 한번 던져주시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솔직히 청취자 여러분도 TV에서 한 번쯤 다 보셨을 겁니다.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흑인 아이의 얼굴에 막 파리떼가 새까맣게 앉아있고 아주 구슬픈 음악에 깔리면서 동정심을 자극하는 그 눈물 섞인 후원 광고 말입니다. 학계에서 강하게 비판하는 이른바 빈곤 포르노 현상.
바로 이거 아닙니까? NGO들이 돈을 더 모으기 위해서 결국 수혜자를 도구화하고 상품화했다는 비판. 이거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대단히 날카롭고 또 필수적인 지적입니다. 실제로 수십 년간 학계가 NGO들을 향해 던진 가장 뼈아픈 비판이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수혜자를 그저 수동적이고 비참한 존재, 구원자의 손길만을 기다리는 무력한 객체로 그려냄으로써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이죠. 네, 아주 따가운 비판이죠. 이 연구 보고서에서도 이 딜레마를 아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짚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NGO들도 과거에 이런 잘못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아주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도입된 초즌이라는 혁신적인 캠페인입니다. 초준이요? 그 영어로 선택받았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방식이 바뀐 거죠? 기존의 결연 방식은 방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후원자가 여러 아이들의 슬픈 사신과 사연이 적힌 카탈로그를 좀 넘겨보다가 나는 이 불쌍한 아이를 도와야겠다 하고 수혜자를 선택하는 구조였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직접 골랐죠. 그런데 초즌 캠페인에서는 이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후원 희망자들이 먼저 자신의 사진을 구호단체에 보냅니다. 그러면 아프리카나 아시아 마을의 현지 아이들이 쫙 모여서 벽에 걸린 수많은 후원자들의 사진을 꼼꼼히 둘러보고 아이들이 직접 나는 이 어른을 나의 후원자로 선택할래 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와, 잠깐만요. 이거 정말 소름이 좀 돋네요. 내가 불쌍한 아이를 고르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주체적으로 나를 선택한다고요? 네, 바로 그 권력의 역전입니다. 단순히 결연 방식 하나를 바꾼 게 아니라 원조를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수십 년간 고착되어 온 구원자 콤플렉스, 그 기울어진 권력 관계를 완전히 역전시켜버린 겁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수혜자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통제력을 돌려준 아주 기념비적인 극복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등하게 파트너로서 만난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그럼 빈곤 포르노 비판 말고도 현장에서 겪는 또 다른 한계나 딜레마들도 있을까요? 두 번째는 구호단체들의 아주 뼈아픈 현실은 출구 전략의 환상입니다. 출구 전략이요? 보통 NGO가 한 마을에 들어가면 10년에서 15년 정도 집중적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자 이제 자립하셨습니다 하고 철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3년이나 5년 뒤에 학자들이나 평가단이 다시 그 마을에 가보면 어떨까요? 글쎄요, 잘 돌아가고 있지 않나요? 안타깝게도 NGO가 뚫어놓았던 식수펌프는 부품이 없어서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고 화려하게 출범했던 마을위원회는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과거의 빈곤 상태로 돌아간 경우가 현장에서는 적지 않게 발견됩니다. 아까 저희가 막 우물을 파는 하드웨어에서 주민관계라는 소프트웨어로 진화했다고 칭찬을 잔뜩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던 거군요. 네, 맞아요. 외부의 막대한 자본과 전문가들이 싹 빠져나간 뒤에도 현지 시스템이 스스로 굴러가게 하려면 NGO가 떠나기 전에 현지의 지방정부나 주민조직에게 권한과 예산 관리 책임을 아주 정교하고 완벽하게 이양하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내생적 발전 능력이 필요한데 현실의 장벽이 너무나도 높은 거죠. 참 이상과 현실의 괴리네요. 또 다른 딜레마도 있나요? 마지막 세 번째 딜레마는 이 연구 자료의 분석 대상인 월드비전처럼 특정 종교적 가치관을 배경으로 둔 신앙 기반 NGO, FBO들이 겪는 구조적 긴장감입니다. 종교적인 배경이요? 기독교 가치를 바탕으로 설립되었지만 이들은 원칙적으로 이슬람, 힌두교, 불교 등 종교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 가장 취약한 타종교권 현장으로 뛰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현지 지역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빵을 미끼로 우리 부족의 종교를 개종시키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과 배척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아주 예민한 갈등이죠. 구호단체로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고 동시에 딜레마일 수밖에 없겠네요. 좋은 마음으로 간 건데 의심을 받으니까요. 이런 종교적이나 문화적 충돌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나요? 철저한 원칙 그리고 행동으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종교적 신념을 절대로 강요하거나 원조의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는 아주 강력한 비차별 원칙을 최우선으로 내세웁니다. 원칙이 중요하군요. 네, 말로 하는 억지 포교가 아니라 전쟁과 질병 속에서도 타인을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행동 그 자체를 통해 인류 보편의 사랑을 증명함으로써 현지의 불신을 녹여내려 노력하고 있죠. 물론 정치의 문화 종교가 막 복잡하게 얽힌 분쟁 지역에서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조율이 필요한 아주 어려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네, 손이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기에 그 복잡한 현실의 진흙탕 속에서 끊임없이 딜레마들과 싸우면서 시스템을 날카롭게 벼려온 거네요. 자, 오늘 딥다이브의 길고 험난한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는 연세대학교 연구보고서를 길잡이 삼아서 1950년대의 단순한 생존과 시설 구호가 어떻게 지역사회의 토양을 갈아엎는 진화로 이어졌고 나아가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를 압박하는 구조적 옹호를 거쳐서 마침내 첨단 기술과 융합되어 기후위기에 맞서는 회복 탄력성의 단계까지 도달했는지 그 70년의 치열한 역사를 아주 압축해서 추적해봤습니다. 네, 정말 숨가쁜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의미로 남기를 바라십니까? 앞으로 거리를 걷다가 구호단체 후원 캠페인을 마주치거나 혹은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한 번쯤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셨으면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나의 이 선의가 단순히 내 안에 시혜적인 동정심이나 마음을 채우는 것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나보다 못한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통제력을 가진 동등한 파트너로 진정하게 대우하고 있는가? 빈곤과 위기는 결코 일방적인 자선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철저한 현지화와 파트너십을 통한 끈끈한 연대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보고서가 증명해낸 진실입니다. 수혜자를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파트너로 대우하라. 정말 뼛속 깊이 새겨야 할 통찰입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스스로 곱씹어볼 만한 약간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마지막으로 던지겠습니다. 오늘 연구보고서가 말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결국 현지 스스로 굴러가게 만드는 현지화와 권한이양이었습니다. 네, 완전한 이양이죠. 그래서 글로벌 NGO가 달성해야 할 역사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놀랍고 역설적이게도 지구상에서 자신들의 존재 이유가 완전히 사라져서 스스로 해체되는 것 아닐까요? 와, 존재 이유의 소멸이요. 세상을 구하는 단체의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이 바로 소멸이라는 이 엄청난 역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깊고 진지했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